비트코인은 정말 이 가상세계의 국가 전반에 걸쳐서 통용되는 어떤 기축통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상세계에서는 기축의 역할 비슷한 걸 하죠. 네. 실제로 이제 해외 거래소들 많이 가보시면은 볼 수 있는 게 네.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등등 거래소 가면은 네. 물론 스테이블 코인 기준으로도 가격이 보이지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들의 환율이 보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 잘 모릅니다. 저는 업비트밖에 안 해봐가지고. 네. 심지어 업비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비트는 원화로 표시되던데. 원화로 되어 있는 다음 탭이 네. 그 비트코인 대비로 비트코인 대비로 다른 코인들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환의 세계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작은 여러 가지 그 법정 화폐들을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화폐와 뭐 말레이시아 화폐와 바로 바꾸려고 하면 서로 유동성이 잘 없는데 그거를 달러를 기축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달러가 이제 여러 가지 외환들 사이에서도 기축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비트코인이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인을 무슨 종류의 코인이 됐건 유저가 많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뭐 큰 틀에서는 좀 그런 개념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뭐 다양하게 획득한 자산 중의 일부를 이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군의 일부 그냥 저장해 놓는다. 가치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머니를 가만히 그 게임 안에 넣어놓고 뭐 5년 동안 놔둘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용해야만 유틸리티가 있는 건데 뭐 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금은 내가 금고에 넣어놓고 충분한 시간 동안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가치를 저장시킬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자체로서 갖고 있는 어떤 유틸리티성은 없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치 저장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자산군이 가지고 오는 경제 시스템의 성장을 믿는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환전을 해놓은 개념이네요. 네, 근데 또 이게 게임이랑 다른 점은요. 뭐 디아블로나 이런 게임들은 결국 게임들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명이라는 게 그 회사가 중앙화돼서 만든 콘텐츠를 다 플레이하고 나면 할 게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디아블로를 뭐 한 3년, 5년 동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열심히 하면 뭐 한두 달 하면은 이제 할 거 거의 다 해보고 그다음에 떠나는 거죠. 그 비유를 하면은 뭐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회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서 예를 들면 이제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어떤 내부의 환전 시스템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토큰을 사가지고 이제 쓰고 다 즐기면 할 게 없으니까 나가죠. 근데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탈중앙화가 잘 된 커뮤니티의 생태계는 진짜 도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국가가 혼자 다 디자인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종시는 되겠지만 그런데 서울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국가가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서 최소한의 어떤 뭐 도시 정비 계획 같은 걸 세웠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이 건물에 있는 1층 식당에 누가 들어오는지도 시장 경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뭐 맛집도 생기고 뭐 학교도 생기고 학원도 생기고 좋은 회사들도 생기고 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 생태계 안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우리는 원화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토큰이죠, 이것도. 이 서울을 하나의 가상세계라고 보면은 여기서 사람들끼리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뭐 옷을 사입거나 뭐 이럴 때 뭐 혹은 이제 이런 방송에 뭐 팁을 줄 때도 이제 결국 원화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태계가 하나의 회사가 다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개방시켜 놨기 때문에 누구나 이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관련된 어떤 창작물들을 만들고 이 커뮤니티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아주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은 현실 세계의 인프라에서도 비트코인 자체가 개방화되어 있잖아요. 개방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허락받고 어디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미 탈중화된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이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업비트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주식회사한테 허락받고 거래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이거 팔게요 하고 뭐 그 독점권이나 뭐 이런 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거래소도 있고 뭐 지갑 사업자도 있고 뭐 이제 커스터디 같은 수탁하는 회사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어떤 뭐 펀드나 전문 투자사들도 생기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이 비트코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 개방화된 생태계에서 마치 뭐 서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게도 열고 회사도 여는 것처럼 자생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디아블로랑은 좀 많이 다른 지점인 것 같고요. P2E 게임도 저희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메타버스형 P2E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임들은 회사가 콘텐츠를 다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방금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임이 메타버스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로블록스 같은 건데 거기 있는 모든 에셋은 NFT로 만들어져 있고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어쩌면 콘텐츠가 그 평생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콘텐츠가 안 끝나야 되는 거죠. 네, 안 끝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벽돌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거. 그건 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GTA네요. GTA도 뭐 하나의 메타버스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기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새로운 코인, 거래량이 적은 코인 이런 거와 교환을 하려면 비트를 통해서 교환이 된다 이런 건데 이 시스템, 비트코인이란 시스템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는 구식 방식이라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게 기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붕괴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향,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더리움도 뭐 큰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신뢰를 잃어서 유저들이 이제 다시 또 이더리움의 역사는 여기서 분기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되고 뭐 저 잘 모릅니다. 네네. 그냥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하는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해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그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 그걸 결국은 어떤 중앙화된 플랫폼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해킹당한 거라서 그 본질의 해킹이랑은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뭐 나이가 이제 꽤 먹었죠. 비트코인은 10년이 넘었고 이더리움도 이제 5년 정도 된 에셋 같은데 5년 이상 됐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메인 체인이 해킹당한 적은 없어요. 체인이 끊어진 적은 없나요?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해킹하고 싶은 동기는 충분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해도 정말 뭐 수백조 원 이상의 자산이 담겨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은행의 원장을 해킹하면은 돈을 옮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은행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뭐 어떤 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해가지고 내 계좌에 뭐 100억이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보면 알약 먹고 해킹하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생태계에서도 해킹을 한다면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원장을 바꿔서 내 지갑에 더 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오늘 심도 있게 드리기는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수많은 해커들이 지금까지 도전했고 근데 그게 뭐 자체적인 그 보안성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근데 그 보안성이 높은 거는 회사가 운영해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함께 그걸 지키기 때문이에요. 커뮤니티가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채굴자라고 하잖아요. 그 채굴자들이 하는 활동이 사실은 그 보안을 겹겹이 높이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캐는 게. 그게 뭐 비유를 해서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행위의 본질은 외부의 이제 어떤 그 비정상적인 공격 시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내면서 인위적인 데이터 값을 넣는 거를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낼 정도로 네. 다른 수많은 비트코인을 지키고 있는 가드들이 그걸 뭐 한마디로 뭐 방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고. 이제 그 인센티브가 결국은 뭐 채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의 어떤 본질을 보면은 결국 라이센스 기반으로 모든 금융 회사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데이터. 네.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 쓰는 글 이런 거 사실 데이터가 돈이라고 하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네. 페이스북에 쓰는 글은 뭐 글 잘 썼다고 누가 돈 주진 않죠. 네, 네. 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메시지 보냈다고 그게 돈이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근데 명확하게 데이터가 돈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 데이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제 통장에 찍혀 있는 데이터는 그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인출하면 돈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제 주식 계좌에 있는 데이터도 진짜 그게 돈이랑 똑같은 거죠.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 그래서 그 금융 데이터는 절대로 그 이중지불이 발생하거나 해킹이 되면 안 돼요. 이중지불이라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카톡으로 10명한테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복사해서 10명한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돈 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중지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돈이라는 자산이라는 걸 전송했을 때 네. 원본이 지워지고 그 사람한테 그 원본이 이동했다. 맞죠. 라는 게 보장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인터넷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다 복사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사진이든 텍스트든 제가 네. 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면 그게 그 전달이 아니라 복사가 사실은 되는 거죠. 복사죠. 네. 예, 서버상으로 복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 데이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굉장한 수준의 보안 서버와 컴플라이언스를 갖춘 회사들한테 국가가 이제 라이센스를 줘요. 맞죠. 이제 은행들한테는 너는 사람들의 예금 대출 정보를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 이거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막 돈 복사하고 하지 못하게 네. 잘 관리할 수 있지. 네. 하면 이제 국민은행은 뭐 보안팀을 엄청나게 꾸리고 그죠. 굉장한 어떤 서버를 비싸게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지키죠. 네네. 결제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음식점에 10만 원어치 결제를 했는데 그게 뭐 버그가 생겼거나 또 거기서 해커가 가로채가지고 네. 자기 계좌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제 정보도 결제사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하고 뭐 주식 정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누가 뭐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삼성전자 주식 산 적 없는데 제 계좌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 그때 사고 났었잖아요. 그 삼성증권인가 거기서 공매도 계속 계속 때릴 수 있게 돼가지고 한번 사고 나가지고. 그럼 이제 엄청난 징계를 받죠. 네.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금융 데이터, 결국 금융 데이터는 돈이라고 할게요. 네. 이 돈에 대한 신뢰는 국가가 라이센스를 통해서 발급하거든요. 그 권위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가 인정한 것도 아닌데 커뮤니티가 함께 그 보안을 만들어내고 네. 여기에 쌓인 데이터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한 거는 어떤 국가의 권위나 금융회사의 권위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커뮤니티의 에너지와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하는 네트워크다.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탄생하고서 단 한 번도 네.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이 당하지 않았다는 데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자체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래소라든지 그쵸, 예. 또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 사업자들이 해킹을 당한 경우는 있지만 네,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하나의 어떤 펀드레이징 플랫폼이나 네. 뭐 중앙화된 지갑으로 옮겨놨다가 그게 해킹당한 거지. 네.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발행량을 내가 10배로 늘린다거나 이런 걸 해낸 해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이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고 네. 뭐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아주 크게 위험할 정도까지도 안 되고 잘 보완이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네트워크 이상의 신뢰를 네. 커뮤니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큰 금융기관들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네. 뭐 2016년, 17년 이럴 때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쓰다가 결국 사람들 다 떠나면은 커뮤니티가 떠나면은 가격은 내려가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켜보던 시기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정보보안부서 쪽에서는 이거 해킹 나가면 어떡해? 내가 비트코인 들고 있는데 없어지면 어떡해? 금융회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다 결국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큰 그런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몇몇 나라에서는 그 국부펀드까지도 아니면 연기금까지도 이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비트코인의 유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 비틀즈의 팬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억에서 사람들한테 이거 화면 보세요 하고 퓨 이거 하는 거 있죠. 맨인 블랙에서. 그런 것처럼 과거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식도 다 뇌에서 지우고 모든 거를 다 지워야지 그냥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또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면은. 그래도 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간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탈중앙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 기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200년 전에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한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국가에서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정말 몇몇 국가를 빼고는 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어떤 대통령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의 합의로 우리가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게 더 우월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오래된 기업들 보면은 뭐 국영 기업도 있었고 혹은 이제 뭐 오너 기업이라고 하죠. 회장님 혼자서 그냥 100% 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에 지금 강력한 회사들 없죠.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너십이 탈중앙화되고 있어요. 스타트업들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스톡 옵션도 많이 주고 뭐 기여하는 VC들한테 지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하면 정말 많은 또 커뮤니티가 우리 회사에 주주로 들어오는 거고.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원래 선택할 자유가 없었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 보도지침이라 그래서 주요 방송국 신문사에 써놨잖아요. 이제 새벽에.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땡전 뉴스도 그래서 나온 거고 똑같은 방송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앙화된 어떤 권력자, 기득권들의 어떤 이익만을 대변하던 시기였고 하나씩 다 지금 개방화되고 어떤 민주적으로 발전한 형태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이제 금융 시스템. 사실 국가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국가는 가상자산을 싫어했을 거예요. 국가가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국가가 인터넷도 모든 국가가 다 싫어했어요. 뭐 미국에서도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 시장 초창기처럼 뭐 굉장히 문제 많은 거다. 한국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 대표들 불러다가 청문회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었더니 여기에 뭐 포르노랑 불법 도박 관련된 것만 꽉 차 있는데 이런 백해무익한 거를 왜 뭐 누구의 이익으로 지금 있다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국도 보면. 그래가지고 저기 저기 다음에서 한메일이죠. 한메일 거기서 온라인 우표제 뭐 이런 거 도입했다가 망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초창기에 새롭게 생기는 어떤 더 자유로운 권력이죠. 사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언론의 권력, 미디어 권력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방송도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뭐 찍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방송국에서 원래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탈중앙화예요. 원래 방송사업자라는 것도 나라에서 내주고 전파 이용에 대한 권리도 나라에서 정해주고 이렇게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됐죠.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뭐 진짜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공중파 3사 플러스 한두 개 방송사만 그 채널을 가지고서 목소리를 내보낼 수 있었고 방송국에 이제 공채 연예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방송 못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누구나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근데 그게 사실 국가 입장에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누가 이걸 좋아했겠냐는 거죠. 안 좋아요. 싫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 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국가가 가고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채택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그런 흐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돈이라는 것, 금융 시스템의 유통이라는 것도
원래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했던 거고 네. 이 시뇨리지라는 거는 그 중앙은행만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 시뇨리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스타트업이 또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들고 네. 그 지분이 이제 코인만큼 유동화되지는 않지만 네. 그 예를 들면 쿠팡 같은 회사를 보면 그렇죠. 처음에 뭐 100억, 200억짜리 회사 만들어서 증자하는 거죠. 네, 증자하면서 가치가 막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자산이랑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비상장 주식의 그 주식은 아무나 쉽게 살 수 없죠. 네. 예를 들면 뭐 쿠팡도 50조 정도 돼가지고 미국에 상장됐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이 생태계에서 참여했는데 그냥 소수의 그 주주들만 그 생태계에 참여했던 거고 그쵸. 뭐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근데 반면에 오히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 경제 네트워크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 커뮤니티에 그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뭐 거기서 이제 믿으면 계속 가는 거고 네. 안 믿으면 물론 떠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함께 그 이 네트워크의 주주가 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더 발전된 형태의 그 경제 조직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신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게 되면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아침에도 그냥 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느냐.